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새벽이 됐습니다. 진은책입니다. 몸 한 군데가 좀 나으면 또 다른 곳이 아픕니다. 참 신기합니다. 일어나야 되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월드컵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2년 가까이 진행하는 예선전까지 포함하면 4년마다 긴 열병을 앓는 셈입니다. 저도 20대부터 이 월드컵 열병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때문인지 정치 관련 뉴스에 대한 열기는 많이 식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결정해야 하는 12월 2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9일이죠. 지금 예산안이냐, 또 민주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상민 탄핵안이냐, 뭐 이래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현장입니다. 이 예산안 이 시한인 12월 2일이 훌쩍 지났는데 그래도 걱정하는 이가 없는 것은 막 그런 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정말 중요한 뉴스들도 그냥 흘러갑니다. 이 나라 진보 좌파들이 가장 신경 쓰는 어젠다 중에 하나가 과거부터 비정규직 문제였죠. 특히 민주노동당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에 신경을 무척 썼습니다. 근데 지금 정의당이 되고 나선 별로 이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진보좌파의 어젠다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영종도 공항으로 달려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죠. 다들 기억하시죠? 그 덕분에 공기업 비정규직들은 아주 살판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 정확히는 41%는 비정규직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직원 300명 이상 대기업은 15%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또 다른 뉴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올해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무역 6위 국가에 오릅니다. 뭐 지금 12월 초순이니까 이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홍콩이 앞선 것인데 이미 예고된 뉴스였습니다. 이 수출과 수입을 더한 금액은 무려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15조 원입니다. 과거 박정희 시대 이 수출의 탑이 남대문 옆에 서 있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1815조 원 중에 수출액은 작년보다 5% 늘어난 6,800억 달러. 이 8개월째 무역 격자인데 폭망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석유화학이 여전히 우리 수출을 담당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 세 개가 주력 제품입니다. 문제는 원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11월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42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더 늘어나겠죠. 이러니 경제 위기는 이제 터널이 입구일 뿐이다. 이런 제목의 조선일보 강경희 칼럼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칼럼 읽어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경제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칼럼에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칼럼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제 무능은 민심을 잃고 정권의 실패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경제 위기가 야당에는 곧 집권 여당을 무력화하고 정권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가 와야만 자기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금 사사건건 회방을 놓는 듯 합니다. 만약 민주당에 이재명 리스크, 정확히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당을 지키는 일이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지금 민주당에는 어딜 가나 또 누굴 만나나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재명이 곧 민주당이다. 이재명 당 이꼬르 민주당. 도대체 권력이 이재명에게 무슨 죄를 더 씌웠길래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취임 100일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이재명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이재명 지키기를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 권력이 검찰권을 남용하여 정적인 민주당을 탄압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은 열악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왜곡해서 윤석열 정부를 독재로 내모는 대중선동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 탄압을 했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정치 선동에 나섰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것인가요? 당사자인 이재명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0일간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려 민생과 민주 투트랙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생과 민주 투트랙,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민생은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 200일간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런데 제가 진보야당 신문을 보면 민주당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민생을 포기한 것 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그래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로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핍박받는 야당 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최고위원 정청래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한 말이 이렇습니다. 동지란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글쎄요, 제가 제 책 자유직들의 선말이죠. 함께 우산을 쓰면 연인이 되지만 함께 비를 맞으면 동지가 된다. 이 좌파의 오랜 관습입니다. 정식내는 특히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당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원 박찬대도 검찰이 이재명이 부정한 뒷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없는 죄를 조작 날조하며 국민에 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면서 계속 정치 탄압에만 올인하면 윤 정권은 끝내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사만시대 소도라도 되는 것입니까?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으로 죄 지은 자도 그곳으로 도피하면 잡을 수 없는 성역, 소도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한 발 한 발 조여가는 범죄 의혹들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결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없는 죄를 조작, 날조한 게 아닙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대장동 게이트도 백현동 옹벽 아파트도 모두 문재인 정권 때 터져나온 의혹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조폭그룹 상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하필이면 이재명의 옆집을 빌린 GH 합숙소 의혹까지 모두 불거진 지 오래된 전 정권 때의 사건들로 또 모두 중범죄들입니다. 만약 선진민주정에서 이런 범죄를 하나라도 저지른 정치인이 있었다면 오래전에 끝났을 일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나 백현동 개발 의혹 같은 범죄는 상상도 못할 초대형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 대형 게이트들을 모두 잠재웠습니다. 뭉갰습니다. 이러고도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남용하여 없는 죄를 날조한다고 거꾸로 공격합니다. 정상적으로 여당과 국정을 논의하는 파트너가 아닌 것입니다. 당사자인 이재명도 이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은 엄청나게 타들어가지만 말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100일간 민주민생 투트랙을 중심으로 이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는 자화자찬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지난 100일의 성과로 민생과 소통을 꼽았습니다.
이재명은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이 내세울 만한 민생 법안이 무엇이 있는가요? 그는 문재인 정권의 악법인 임대차 3법과 노동 3법을 다시 고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감세 정책은 초부자 감세라며 외면했습니다. 경제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진정한 민생이 아닌가요? 아직도 민주당이 민생이 무엇인지 알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가계부채 3법, 그 가계부채 3법을 볼까요? 이재명은 10월 14일 이른바 가계부채 대책 3법이라며 금리폭리방지법, 또 불법사채금지법, 또 신속회생추진법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폭리방지법이나 이 불법사채금지법은 은행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들인데 언뜻 보면 약자를 보살피는 정의로운 법 같지만 사실은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포퓰리즘 법률안입니다. 제가 화근하건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결국 더 어려워지는 사람은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이라고 평가합니다. 솔직히 민생을 포기한 것은 민주당이 먼저 한 일이지 않습니까? 진보 좌파 언론들도 민주당이 당대표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민생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잠시 맡긴 권한이라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많은 이들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큰 기대를 했죠. 적어도 공당의 대표로서 지금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민주당의 리스크로 치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밝힐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점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을 볼모로 자신의 안전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자 간담회도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권은 무능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험,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 민주주의 퇴행이나 이 국민안전 위협 같은 것은 좀 빼죠.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게 민주당이 그 점을 따질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쯤 되면 정말 야당하기가 참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의회를 장악한 야당에게는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책임은 모두 집권 여당에게 미룰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은 절대 다수의 야당이 어떻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지 꿰뚫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취임 100일 별도의 기자 간담회 대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으로 의견 표현을 끝냈습니다. 이 송영길, 이낙연 전 대표들이 기자 간담회를 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 앞에 이해찬 대표도 이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죠. 아마도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가는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이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신년에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전에 이 정진상이 기소되면 이재명이 검찰 소환은 초읽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의 몫이 있다는 남욱의 증언이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측에 돈의 일부가 전달됐다는 김만배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도 더 이상은 이재명의 소환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때쯤이면 이재명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시간 관계로 말씀드리지 못한 대장동 후속 뉴스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정진상을 이번 주에 기소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진상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정진상은 유동규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을 받고, 그리고 김만배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진상은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그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걸 꽉 닫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다 따지겠다는 거죠. 그러나 정진상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힌 유동규에 이어 남욱도 정진상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욱은 지난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2014년 4월에서 9월 사이 대장동 부장대행업자 이모로부터 약 22억 5천만 원을 받아 이 중에 최소 4억 원 이상이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측에 전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진상, 김용 등에게 돈이 건너갔다는 발언입니다. 검찰은 정진상을 기소하면 뒤이어 이재명을 향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상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이들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보를 넘겨주었다는 진술이 나오는 시기에 성남시장은 바로 이재명이니 말입니다. 정진상은 그 이후에도 경기도청에서 정책실장 등을 맡으며 자타공인 이재명 최측근이었습니다. 이러니 검찰은 정진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들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뒤에 검찰은 이미 이재명과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의 법카 유용 의혹, 그러니까 소고기 법카 사건 다들 아시죠? 그 법카 유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7급 공무원이죠. 그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측근인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소윤이 이재명 집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래서 역증도 들었다, 이 말까지 들었다는 거죠. 검찰이 지금 관심을 가진 것은 이재명이 집에서 나온 거액의 현금 뭉치돈입니다. 자, 대장동 재판 뉴스도 짧게 전하겠습니다. 이 천화동인 4호 남욱이 대장동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작년 9월쯤에 화천대유 김만배가 자신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의 10%를 네 걸로 하자고 부탁했다. 그래서 남욱이 네가 10% 임자다,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틀 동안 뉴스를 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욱은 1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 측 신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오전 김만배 측은 이재명 최측근 이 지분이 포함됐다고 논란이 된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와 관련해서 남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진상 구속영장 등에 김만배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중에 24.5%, 이 돈으로 계산하면 7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후에 이런저런 걸 다 떼낸 세후에 428억 원이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등의 몫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가 이와 다른 내용의 지분으로 하자고 부탁을 했다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날 남욱은 김만배가 2021년 9월부터 계속 저한테 부탁한 게 천화동인 1호 10%는 내 걸로 좀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들 문제 이제 와서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김만배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천화동인 10%는 네 지분으로 하자고 미국 가서도 여러 차례 부탁했고 저는 계속 거절했다.
작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공개적으로 불거지자 이 김만배가 실제 지분 구조를 숨기려고 미국에 머물던 남욱에게 전화를 해서 천화동인 지분의 일부를 남욱의 것으로 하자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보이는 문답입니다. 김만배는 왜 천화동인 10%를 남욱 이름으로 돌리려고 했을까요? 마침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10%는 122억 원입니다. 그런 부탁을 했다는 시기는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작년 9월 이후입니다.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가 이재명 측근 3인방 김용, 정진상, 유동규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바로 그 회사입니다. 왜 김만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천화동인 10%는 네 지분으로 하자고 했을까요? 그리고 남욱은 왜 미국 가서도 계속 거절했을까요? 조선일보 인터넷판 에그스토리라는 기사를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실린 이 에그스토리라는 기사를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그리고 전체 배당 수익은 4,040억 원입니다. 이 중에 김만배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3호까지 요 4개를 가져서 전체의 49% 지분으로 약 1987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어 남욱은 천화동인 4호로 25% 1,007억 원, 그리고 정영학은 천화동인 5호로 16% 644억 원,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주선해 대금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조우영은 천화동인 6호로 6.9% 282억 원을,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꽤 낯선 이름일 겁니다. 배승준 전 YTN 기자. 이 배 기자는 천화동인 7호로 2.9% 121억 원을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말하는 이재명 측 지분은 김만배의 수익 중에 절반인 24.5%입니다. 여기서 세금과 공과금 등을 제외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유동규에게 미리 준 5억 원 등과 공통 경비 등을 빼고 428억 원을 주기로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천화동인 1호 배당 수익은 1,208억 원으로 이 중에 10%는 120여억 원입니다. 이재명 측에 주기로 한 돈을 감추기에 너무 적은 금액인데 왜 이 돈을 남욱 앞으로 하려고 한 걸까요? 이 부탁을 한 2021년 9월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에 줄 700억 원은커녕 구체적인 지분 등이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에그스토리는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인사의 말을 통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당시는 오히려 금융정보분석은 FIU 자료가 검찰에 넘어간 게 이들에게는 훨씬 큰 리스크였다. FIU는 작년 4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등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여는 단초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은 잊혀진 사실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만배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천화동인 1호에서 7차례에 걸쳐 473억 원을 빌렸습니다. 김만배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다 갚고 130억 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검찰이 파악한 잔금은 148억 원 정도입니다. 검찰은 바로 이 돈의 사용처를 의심합니다. 에그스토리 기사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대유와 변제, 이 투자와 용역 계약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일당이 로비를 목적으로 만든 비자금으로 의심받는 돈 저수지 중에 가장 큰 규모다. 결국 김만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 돈 누구에게 줬는지 입을 꽉 다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드러난 건 유동규에게 준 수표와 현금 5억 원이 전부입니다. 에그스토리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남욱이 말한 지분 10%는 김만배가 로비 자금 등으로 쓴
돈을 감추기 위해 남욱에게 지분으로 넘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재판에서 김만배 변호인은 남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인 말대로라면 이재명 지분을 김만배가 처분해도 된다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김만배가 이재명 지분을 거짓말로 당신 이름으로 해놓자고 한 것이 당신 주장이라면 김만배가 이재명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을 해도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남욱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수사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당사자가 해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저런 문제도 고민이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하셨을 테고. 글쎄요, 제가 이 기사를 쭉 보면서 그래도 남욱의 증언에 신빙성이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시간상 50억 클럽에 대한 제 평가를 생략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당대회 차출설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한 장관은 정치할 준비가 안 됐고 지금 정치할 상황도 아니다. 그런 차출설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설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통해 확산된 데 대해서도 불만이라고 합니다. 이건 언론이 기사 내용입니다. 주호영은 지난 3일 대구 경북 언론인 토론회에서 지금 당권 후보자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에 차지 않는다. 일제히 뉴스가 됐죠.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회 지역구 의석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체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이 발언은 곧장 한동훈 차출설로 확산됐습니다. 정진석도 가세했습니다. 그가 5일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차기 지도부는 MZ, 미래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란다. 그러자 친윤계 장제원이 벌칙 뛰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자꾸 정치에 끌어들여서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지 모르겠다. 어떻든 한동훈 차출설은 유승민 출마설과 연관되어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죠. 권력을 탐하기보다 나라의 미래를 먼저 고민하는 이는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사람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지금까지 지른책이었습니다.